어느 농장 아가씨 이야기. 모파상. 이 작품은 모두 5개의 짧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날씨가 무척 좋았으므로 농장 사람들은 평소보다 빨리 식사를 마치고 들판으로 갔다. 하녀 로즈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솥이 얹힌 아궁이 속 불길도 꺼진 넓은 부엌 한가운데에 혼자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손을 멈추고 창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그림자를 비추는 긴 탁자 위 네모난 공간에 눈길을 주며 솥 안의 물을 퍼내 천천히 설거지를 했다. 네모난 그 두 공간에는 유리창의 결점들이 드러나 있었다. 대담한 암탉 3마리가 의자 밑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찾았다. 가금류 냄새, 축사에서 나는 발효된 미적지근한 사료 냄새가 반쯤 열린 문을 통해 새어 들어왔다. 타는 듯한 정오의 침묵 속에서 수탉들 우는 소리가 들렸다. 로즈는 설거지를 마친 뒤 식탁을 닦고 벽난로를 청소하고 똑딱거리는 나무 벽시계 옆 깊숙한 곳에 있는 높은 찬장 속의 접시들을 정리한 다음 조금 망연자실해져서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힘들어하며 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거무스레해진 흙벽과 거미줄과 훈제 청어 그리고 양파가 줄줄이 매달린 연기 가득한 천장 들보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오래된 악취들을 그날의 열기에 다져진 흙 위로 내보낸 것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자리에 앉았다. 흙에는 매우 오래전부터 아주 많은 것들이 흩어져 말라 있었고 옆방 서늘한 곳에 있는 덕개진 유제품의 시큼한 냄새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평소의 습관처럼 바느질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문지방으로 가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타는 듯한 햇빛이 그녀를 어루만졌고 그녀는 부드러운 느낌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을, 팔다리에 행복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문 앞에서는 두엄이 끊임없이 수증기를 뿜어냈다. 암탉들이 그 위에 모로누워 뒹굴고 지렁이를 찾기 위해 발로 두엄 속을 긁었다. 암탉들 한가운데는 수탉이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었다. 수탉은 암탉들 중 한 마리를 고르기 위해 작게 구구거리며 주위를 맴돌았다. 선택받은 암탉이 태평하게 일어나 침착한 표정으로 다리를 접고 날개 위로 수탉을 받아들였다. 그런 다음 비어져 나온 깃털을 먼지 속에서 흔들고 다시 두엄 위에 누웠다. 그러는 동안 수탉은 자신의 승리를 헤아리며 목청껏 노래 불렀다. 뜰에 있는 모든 수탉들이 그 수탉에게 화답했다. 그들은 이 농장에서 저 농장으로 다니며 사랑의 결투를 벌이는 듯 했다. 하녀는 생각 없이 닭들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고개를 들었더니 분바른 얼굴처럼 새하얀 꽃이 핀 사과나무의 광채가 눈을 찔렀다. 갑자기 망아지 한 마리가 미친 듯 흥겨워하며 그녀 앞을 달려 지나갔다. 망아지는 나무들이 있는 도랑 주변을 2번 돌고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혼자라는 것에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달리고 싶은 욕구를,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동시에 길게 들어누워 팔다리를 쭉 뻗은 채 따뜻한 공기 속에서 쉬고 싶은 갈망을 느꼈다. 그녀는 야만적인 행복감에 사로잡혀 눈을 감고 애매하게 몇 걸음을 걸었다. 그런 다음 매우 천천히 닭장으로 달걀을 가지러 갔다. 달걀 13개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찬장 속에 달걀들을 빽빽이 넣자 부엌 냄새가 다시 불편해졌고 그녀는 밖으로 나가 잠시 풀 위에 앉았다. 나무들에 둘러싸인 농장뜰은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노란 민들레들이 불빛처럼 반짝였고 높이 자란 풀들은 강렬한 초록색, 봄의 신선한 초록색이었다. 사과나무들의 발치에 둥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잎사이가 뾰족한 금을 닮은 붓꽃이 자라는 건물 초가지붕은 마구간과 곳간의 습기를 집 사이로 빼내느라 수증기를 피워올리고 있었다. 하녀 로즈는 짐수레와 마차들이 줄지어 놓인 흙간 아래에 도착했다. 그곳에 우묵한 도랑 속에 제비꽃이 가득한 커다란 초록색 구멍이 있었다. 제비꽃 향기가 퍼져나갔고 비탈 위에는 들판이 군데군데 나무들이 작은 숲을 이루고 멀리에는 일꾼들이 무리를 이루어 수확을 하고 있는 더 넓은 평원이 보였다. 일꾼들은 인형처럼 아주 조그맣게 보였고 하얀 말들은 손가락 길이의 남자가 부리는 쟁기 끄는 장난감 같았다. 그녀는 다락방에서 집다발을 가져와 초록색 구멍 속에 던진 뒤 그 위에 앉았다. 그런 다음 편하지가 않아서 집다발을 묶은 끈을 풀어 집들을 흩뜨린 뒤 머리 밑에 2팔을 꿰고 들어누워 다리를 쭉 뻗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감미로운 푹신함 속에서 졸다가 푹 잠이 들었다. 잠시 후 손 2개가 가슴에 얹히는 것을 느꼈고 그녀는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났다. 농장 청년 자크였다. 얼마 전부터 그녀에게 구애하고 있는
피카르디 출신의 곱비 풀린 키 큰 남자였다. 양우리에서 일을 하던 그는 그녀가 그늘에 눕는 것을 보고는 머리카락에 짚을 묻힌 채 눈을 반짝이며 살금살금 다가온 것이다. 자크가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뺨따기를 세게 후려쳤다. 그러자 자크는 넉살 좋게도 용서를 구했다. 이윽고 그들은 나란히 앉아서 사이좋게 잡담을 나누었다. 그들은 농작물을 수확하기 좋은 날씨에 대해, 조짐이 좋은 해에 대해, 그들의 선량한 주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이웃과 그 고장에 대해, 자신의 고향 마을에 대해, 자신의 젊음과 추억에 대해, 오래전에 떠나왔고 아마도 영원히 헤어져 지내야 할 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모가 떠오르자 로즈는 마음이 아팠다. 한편 자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채 슬금슬금 다가와 떨면서 그녀에게 몸을 비볐다. 그가 말했다. 엄마를 본 지 무척 오래되었네요. 이토록 오래 헤어져 지내는 건 가혹한 일이에요. 갈 곳을 잃은 그의 눈길이 허공을 통과해 먼 곳을, 북쪽의 버려진 마을을 응시했다. 그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붙잡고 다시 입을 맞추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꽉 쥔 주먹으로 그의 얼굴 한가운데를 세게 후려쳤고 그의 코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일어나서 나무에 다가가 머리를 기댔다. 그러자 그녀는 마음이 짠해져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파요? 그가 웃기 시작했다. 아니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가 그의 얼굴 한가운데를 때린 것뿐이다. 그가 중얼거렸다. 이런 장난꾸러기 같으니. 그러고는 너무나 단단하고 쾌활한 그 여자에 대한 존경심이, 색다른 애정이 싹트는 사랑의 감정에 사로잡혀 찬탄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코피가 멎자 자크는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로즈가 또 완력을 행사할까봐 두려워져 주변을 한 바퀴 돌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녀는 밤에 약혼녀들이 그러듯 그의 팔을 붙잡고 큰 길로 나서며 말했다.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건 좋지 않아요, 자크? 그가 항의했다. 아니라고. 그녀를 업신여긴 게 아니라 그녀에게 홀딱 반한 거라고. 그게 전부라고. 그럼 정말로 나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주저하다가 곁눈질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길 잃은 눈빛으로 앞쪽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두 뺨이 붉고 통통했고 넓은 가슴은 나염 옥양못 윗도리 밑에 도드라져 있었으며 입술은 싱싱하고 도톰했다. 목 아래 그의 맨살이 드러난 가슴팍에는 작은 땀방울들이 여기저기 맺혀 있었다. 그는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중얼거렸다. 그래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러자 그녀가 그의 목덜미에 와락 팔을 두르고 오랫동안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숨이 가빠 헐떡거릴 지경이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구석에서 서로를 짓궂게 희롱했다. 근초 더미를 피해 달빛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편자를 박은 커다란 신발로 식탁 밑에서 서로의 다리에 멍자국을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자 자크는 그녀에게 조금씩 실증을 내는 듯 했다. 그녀를 피했고 그의 말을 걸지 않았으며 그녀와 단둘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심과 슬픔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그녀는 임신한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그녀는 깜짝 놀랐고 다음에는 화가 났다. 매일 점점 더 화가 났다. 그가 너무도 교묘하게 그녀를 피해 다니는 바람에 그를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농장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을 때 그녀는 맨발의 속치마 바람으로 소리 없이 밖에 나가 뜰을 가로지른 뒤 마구간 문을 밀어젖혔다. 말들 위 짚을 가득 채운 커다란 상자 안에 자크가 누워있었다. 그는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듣고는 코를 고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있는 곳으로 기어 올라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는 그가 일어날 때까지 흔들어 깨웠다. 마침내 그가 일어나 앉아서는 그녀에게 물었다. 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대답했다. 결혼하자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그는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그거. 몸을 섞은 여자들 모두와 결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녀가 멱살을 잡고 그를 뒤집어 엎었고 그는 그녀의 거친 몸짓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목을 조르면서 그의 얼굴에 대고 외쳤다. 나 임신했어. 내 말 들려? 나 임신했다고. 그는 숨이 막혀 헐떡거렸다. 다음 순간 그들은 입을 다문 채 어두운 침묵 속에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말 한 마리가 시렁의 짚을 끌어당겨 천천히 씹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자크는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깨닫고 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우물거렸다. 그래, 알았어. 그렇다면 결혼할게. 하지만 그녀는 그의 약속을 쉬이 믿지 못했다. 그녀가 말했다.
당장 혼인공시를 발표해요. 그가 대답했다. 당장 발표할게.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께 맹세해. 그제야 그녀가 그를 풀어주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버렸다. 그날부터 마구간은 밤마다 굳게 잠겼고 며칠 동안 그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래도 그녀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문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러던 어느 날 식사 시간에 다른 하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물었다. 자크는요? 어디 갔나요? 그 하인이 대답했다. 네, 그래서 그 사람 대신 내가 왔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몸을 떨기 시작했다. 너무 심하게 떨어서 냄비를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잠시 후 모두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낮 동안 그녀는 의심을 사지 않는 선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에 붙들린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심술궂게 비웃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크가 그 고장을 완전히 떠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전혀 알아낼 수가 없었다. 2. 그리하여 고통스러운 인생이 그녀에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하며 기계처럼 일했다. 그 지독한 강박관념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고 죽음처럼 확실한 주문을 피할 방법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고 오늘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하며 머리 빗을 때 사용하는 깨진 작은 거울 조각을 통해 자기 허리를 악착스럽게 살펴보았다. 낮 동안에도 수없이 일손을 멈추고 앞치마 속의 배가 지나치게 부풀어 보이지는 않는지 위에서 아래까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몇 달이 흘렀다. 그녀는 거의 말수가 없어졌다.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보아도 놀라서 얼빠진 눈을 한 채 두 손을 떨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보다 못한 주인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정말로 가련하게 짝이 없구나. 얼마 전부터 왜 이리 바보같이 구는 게냐? 그녀는 교회 가면 기둥 뒤에 숨어서 미사를 드렸고 사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감히 고해성사도 못했다. 사제에게 속마음을 읽어내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식사 시간에도 동료의 시선 때문에 불안해져 실신할 지경이었다. 소치는 일꾼인 조숙하고 엉큼한 꼬마 녀석이 그녀의 임신을 눈치챈 것만 같았다. 그 녀석의 번뜩이는 눈길이 줄곧 그녀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우편 배달부가 그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편지 같은 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너무나 당황해서 꼼짝 않고 있었다. 혹시 자크에게서 온 편지일까? 하지만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기에 잉크 자국으로 뒤덮인 그 종이를 앞에 놓고 몸을 떨며 초조해하기만 했다. 자신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던 그녀는 편지를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하던 일을 자주 멈추고 갑자기 편지에 적힌 내용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어렴풋이 하면서 서명과 똑같은 간격을 두고 적혀있는 글 몇 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루하루 초조함과 염려로 미쳐갔고 마침내 학교 선생님을 찾아갔다. 학교 선생님은 그녀를 앉히고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을 읽어주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몹시 아프다는 것을 알리려고 이 편지를 보낸다. 이웃인 당튀 선생이 너를 부르려고 펜을 들어주셨다. 애정 가득한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대필자 세제르 당튀. 로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밖에 나가 혼자가 되자 다리에 힘이 빠져 길가에 주저앉았다. 밤까지 그렇게 있었다. 농장에 돌아온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주인에게 이야기했고 주인은 그녀가 원하는 만큼 농장을 떠나 있도록 허락했다. 낮 동안 일하는 한이에게 그녀가 하던 일을 대신 시키고 그녀가 돌아오면 하던 일을 다시 하게 해주기로 약속도 했다. 고향에 돌아가니 어머니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도착한 날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 로즈는 임신 7달 만에 아기를 출산했다. 몸소리가 쳐질 만큼 바삭야윈 조그만 아기였다. 아기는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마치 개의 발 같은 살이 없는 가련한 두 손이 힘겹게 경련했다. 하지만 아기는 죽지 않고 살았다. 그녀는 자신이 결혼했지만 아기를 맡아 기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뒤 이웃집에 아기를 맡겼고 이웃들은 아기를 정성껏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멍든 마음속에는
고향에 두고 연약하고 조그만 아기를 향한 미지의 사랑이 아주 오랫동안 오로라처럼 일어났다. 그녀가 아기와 떨어져 있는 이상 그 사랑은 시시각각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왔다. 특히 아기를 두 팔로 품에 꼭 껴안고 그 조그만 몸의 냄새를 맡고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미친 듯한 갈망이 그녀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녀는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기 생각을 했다. 밤에 일을 마치면 깊은 생각에 빠진 사람처럼 불 앞에 앉아 골똘히 불을 응시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관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애인이 생긴 게 틀림없다고 농담을 했다. 애인이 잘생겼느냐고, 키는 크냐고, 부자냐고, 결혼식은 언제 할 거냐고, 영세는 언제 받을 거냐고 묻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살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와 혼자 울었다. 그런 질문들이 바늘처럼 그녀의 몸을 찌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근심을 떨쳐내기 위해 그녀는 아기를 생각하며 맹렬히 일했다. 아기를 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싶었다. 그녀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그녀의 급료를 올려주지 않을 수 없었다. 차츰 그녀는 주변의 일들을 독점했고 두 사람 목만큼 일하게 되었다. 덕분에 쓸모가 없어진 하녀 한 명이 쫓겨났다. 그녀는 빵을, 기름과 양초를, 암탉들에게 뿌려주던 곡식을, 조금 낭비하던 가축 사료를 절약했다. 마치 제거신양 주인의 돈을 아꼈고 거래를 유리하게 성사시켰고 농장에서 나는 것들을 비싸게 팔았고 물건 팔로는 농부의 속임수를 간파해냈다. 덕분에 그녀가 농장의 물건 구매와 판매를 맡고 막노동꾼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비품 계산을 담당하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농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독했고 농장은 그녀의 지휘하에 놀랄 정도로 번영했다. 사방 1리외 지역에서 발랭 아저씨의 한여에 대해 이야기했다. 농장 주인 발랭 씨도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말했다. 그 아가씨는 금보다도 더 값어치 있어.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녀가 받는 급료는 그대로였다. 그녀의 노동은 헌신적인 한여라면 모두 해야 하는 일로 열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그녀는 약간 씁쓸함을 느꼈고 만약 주인이 자신 덕분에 매달 50에큐에서 에큐는 프랑스에서 사용하던 옛 금화 혹은 은화 단위를 말합니다. 매달 50에큐에서 100에큐를 더 남긴다면 자신은 매년 주인에게 240프랑을 더 벌게 해주는 셈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급료 인상을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3번 주인을 만나러 갔지만 막상 앞에 서면 다른 이야기를 했다. 돈 문제로 청혼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 같아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다. 어느 날 농장 주인이 부엌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있을 때 그녀는 거북한 표정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농장 주인은 한 손에 나이프를 쥐고 다른 손에는 빵 한 조각을 든 채 놀라서 고개를 들고 하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을 받자 동요한 그녀는 몸이 조금 아파서 일주일 동안 고향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농장 주인은 즉시 허락해 주었고 어색해하며 한마디 덧붙였다.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가 고향에서 돌아오면 말하마. 3. 아기는 생후 8개월이었다. 처음에 그녀는 아기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기는 피부가 장밋빛이고 볼이 통통하고 몸 여기저기도 포동포동했다. 마치 살아있는 지방 덩어리 같았다. 올록볼록한 손가락들이 만족감 속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먹잇감에 달려드는 짐승처럼 열렬하게 아기에게 몸을 던졌다. 그녀가 너무 격렬하게 껴안은 나머지 아기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도 울었다. 아기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유모에게 팔을 뻗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아기는 그녀의 얼굴에 익숙해졌고 그녀를 보며 웃었다. 그녀는 아기를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 품에 꼭 안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다가 나무 그늘에 앉았다. 그러고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에게 자신의 슬픔, 일, 근심,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아기가 피곤할 정도로 격렬하고 악착스럽게 몸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아기를 주무르고 씻기고 아기에게 옷을 입히면서 무한한 기쁨을 느꼈다. 아기의 더러워진 몸을 닦아주는 것도 행복이었다. 그런 친밀한 돌봄이 자신의 모성을 확인시켜 주는 듯 했다. 그녀는 아기가 자기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아기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아기를 품에 안고 춤추게 하며 작은 소리로 되뇌었다. 이 아기는 내 아기야. 이 아기는 내 아기야. 그녀는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흐느껴 울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농장 주인이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몹시 놀라서 그의 방으로 갔다. 여기에 앉으려무나 그가 말했다. 그녀가 앉았고
그들은 둘 다 당황한 채 그 주장스러운 팔을 어색하게 두고는 농부들이 흔히 그러듯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얼마 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다. 농장 주인은 45살의 뚱뚱한 남자였다. 2번 호라비가 되었고 쾌활하면서도 고집이 셌다. 그런 그가 평소와 달리 눈에 띄게 거북해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결심을 하고 먼 들판을 물건히 바라보며 조금 성급하고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로저, 너 정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니? 그녀의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 말했다. 너는 좋은 여자야. 단정하고 부지런하고 알뜰하지. 너 같은 여자라면 남자를 성공시킬 거다.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해 볼 노력조차 하지 않고 놀란 눈으로 꼼짝 않고 있었다. 커다란 위험이라도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구 소용돌이 쳤다. 농장 주인이 잠시 기다리다가 말을 이었다. 너도 알겠지만 여주인 없는 농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너 같은 하녀가 있어도 말이야. 그런 다음 그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로즈는 살인자라도 마주한 사람처럼 겁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아주 작은 몸짓이라도 하면 달아날 준비를 했다. 결국 5분쯤 뒤 그가 물었다. 어서 말해봐. 너도 괜찮니? 그녀는 바보 같은 얼굴로 반문했다. 뭐가요, 주인님? 그러자 그가 불쑥 말했다. 이런 제길, 나와 결혼하는 것 말이야.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가 몸 어디라도 부러진 것처럼 다시 털썩 주저앉아 꼼짝 않고 있었다. 마치 큰 불행에 타격을 입은 사람 같았다. 마침내 농장 주인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자, 말해보렴. 너에게 뭐가 필요하니? 그녀는 얼이 빠져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숨막혀하며 2번 되풀이해 말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지? 농장 주인이 물었다. 로저, 바보처럼 굴지 마. 내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고는 당황스러운 이 과정을 마친 것에 무척 안도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는 이 고장에서 가장 많은 지창금을 가진 아가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이 여자에게 자신이 이토록 애착을 느끼는 이상 다음 날이면 그녀가 그녀에게는 매우 뜻밖이고 그에게는 훌륭한 거래인 이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게다가 그에게는 신분이 낮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존재하지 않았다. 시골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기 때문이다. 농장 주인도 하인처럼 땅을 갈고 하인이 돈을 벌어 농장 주인이 되는 일도 잦았다. 하인들 역시 여주인들을 능가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생활이나 습관이 쉽게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 밤 로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서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정도로 진이 빠졌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조차 느끼지 못하고 정신이 산란해진 채 무기력하게 있었다. 누군가가 매트리스의 양털을 풀어헤치는 소모기로 그녀의 몸을 몹시 괴롭힌 것만 같았다. 이따금씩 생각의 조각들을 걸어모으는 데 성공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혔다. 공포심은 커져만 갔고 모두들 잠든 고요한 집안에서 부엌의 커다란 벽시계가 천천히 시간을 앓을 때마다 불안감에 땀을 흘렸다. 그녀는 분별을 잃었다. 악몽들이 연이어 나타났으며 양초가 꺼졌다. 그리고 망상이 운명의 노크를 받았다고 믿는 시골 사람들을 덮치는 망상이 시작되었다. 떠나야 한다는, 도망쳐야 한다는, 폭풍 앞에 배처럼 불행을 피해 도망쳐야 한다는 미친 듯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올빼미 한 마리가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로즈는 몸을 부르르 떨고는 벌떡 일어나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문지르고 미친 여자처럼 제 몸을 더듬었다. 그런 다음 목류병 환자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뜰에 도착하자 주변을 배회하는 불황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포복을 했다. 이으로 가는 달빛이 들판을 환히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울타리의 문을 열지 않고 경사지로 올라갔다. 그런 다음 들판으로 나갔다. 탄력 있고 급한 걸음걸이로 똑바로 앞으로 나아갔고 이따금씩 무의식적으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지나치게 커 보이는 그림자가 그녀의 옆 땅바닥에 늘어져 그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갔으며 때때로 밤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녀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농장뜰에 있는 개들이 그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지저댔다. 그중 한 마리는 도랑을 뛰어넘어 그녀를 물려고 쫓아왔다.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개를 돌아보고는 오두막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입을 다물었다. 때때로 산토끼 가족이 들판에서 장난을 쳤다. 하지만 광적으로 흥분한 디아나 같은 그녀가 급히 달려가자 겁을 먹고 긴장해 새끼들과 어미는 밭고랑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고
아비는 네 발로 급히 달아났다. 커다란 귀를 쫑긋 세우고 벌쩍 뛰어오르는 아비 산토끼의 그림자가 이따금씩 보였다. 이후로 가는 달은 이제 세상 끝에 잠겨 지평선에 놓인 커다란 등불처럼 평원을 비스듬히 비추었다. 별들이 하늘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고 새 몇 마리가 짹짹거렸다. 차츰 동이 트왔다. 로즈는 기진맥진의 숨을 헐떡였고 붉게 물든 새벽빛을 뚫고 해가 떠올랐을 때야 걸음을 멈추었다. 발이 부풀어 올라 계속 걷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눈에 커다란 못 하나가 보였다. 갓 떠오른 붉은 햇빛에 반사되어 못에 고인 물이 피처럼 보였다. 그녀는 한 손을 가슴에 대고 다리를 쩔뚝이며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 두 다리를 그 속에 담갔다. 숲을 위에 앉아 먼지가 가득한 신발을 벗고 스타킹을 벗고 부르스름해진 장단지를 움직임 없는 물속에 담갔다. 때때로 바람이 불어와 물 위의 기포들을 터뜨렸다. 감미로운 서늘함이 발 뒤꿈치에서 목까지 올라왔다. 그 깊은 못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중에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그 안에 온몸을 담그고 싶은 격렬한 갈망이 일었다. 그렇게만 하면 고통이 끝나리라. 영원히 끝나리라. 아이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를, 온전한 휴식을 원했다.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그래서 두 팔을 올리고 일어나 앞으로 두 걸음을 걷고는 넓적다리가 물에 잠길 때까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발목을 따끔하게 무는 바람에 뒤로 펄쩍 뛰며 절망에 찬 비명을 질렀다. 검고 기다란 그 머리들이 무릎부터 발끝까지 달라붙어 그녀의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감히 그것들을 떼어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마차를 몰고 근처를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녀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와서 다리에 붙은 그 머리들을 하나하나 떼어주고 풀로 상처를 압박한 뒤 그녀를 자기의 작은 마차에 태워 농장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보름 동안 알아누웠다. 다시 일어난 날 아침 농장 주인이 문가에 앉아있는 그녀 앞에 다가와 우뚝 섰다. 그가 말했다. 아 참, 그 문제는 이제 합의된 거야, 안 그래?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완고한 눈길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계속 서있자 괴롭게 입을 열어 말했다. 아니요 주인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가 격분해서 물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 도대체 이유가 뭔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되뇌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보다가 그녀의 얼굴에 대고 큰 소리로 물었다. 애인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녀는 수치심에 몸을 떨며 어물어물 대답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농장 주인의 얼굴이 개의 양귀비처럼 붉어졌다. 그는 몹시 화가 나서 불변명한 소리로 말했다. 아, 그걸 이제야 털어놓는구나. 이 매춘부야. 그 녀석이 대체 누구지? 가난뱅이, 빈털터리, 노숙자, 굶기를 밥 먹듯 하는 녀석? 그게 누구야, 응? 그녀가 대답하지 않자 그가 다시 말했다. 아, 말하기 싫은 게로구나. 그러면 내가 말하지. 그 녀석은 장보디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피에르 마르탱인가? 아니에요, 주인님. 농장 주인은 필사적이 되어 그 고장 청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대했고 그녀는 두려움에 짓눌려 파란 앞치마 귀퉁이로 계속 눈을 닦으며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서 가슴을 두드렸고 쫓던 짐승을 찾아내리고 하루 종일 땅속을 파헤치는 사냥개처럼 난폭하게 고집을 부렸다. 그가 갑자기 외쳤다. 제기랄, 작년에 하인으로 일했던 자크로구나. 그 녀석이 너와 자주 이야기를 했고 너희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말도 돌았어. 로즈는 숨이 막혔고 얼굴이 핏기로 붉어지며 뺨 위의 눈물도 갑자기 말라버렸다. 빨갛게 달구어진 새 위의 물방울처럼. 그녀가 외쳤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확실해? 교활한 농장 주인은 진실의 끄트머리를 냄새 맡고 물었다. 그녀가 황급히 대답했다. 맹세해요. 맹세해. 그녀는 감히 신성한 신을 내세우지 못한 채 무엇에 대고 맹세할지 찾아보았다. 그가 그녀의 말을 자르고 말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곳곳으로 너를 따라다녔고 식사하는 내내 탐욕스럽게 너를 쳐다보았어. 그리고 너는 그 녀석에게 마음을 주기로 약속했고 안 그래? 그녀는 주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오늘 그 사람이 와서 구원한다 해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너무나 진실해서 농장 주인은 잠시 망설였다. 이었고 그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이유가 뭐든 너에게 불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곧 알게 되겠지. 이유 없이 자기 주인을 거부하는 여자는 없을 거야.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해. 그녀는 불안감의 질식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물었다. 나와 결혼하는 걸 정말 원치 않나?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대답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주인님. 그러자 그는 가버렸다. 그녀는 해방되었다고 믿었고 침착한 마음으로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밝자 늙은 백마 대신 계속 탈곡기라도 돌린 것처럼 지치고 기전맥진해 있었다. 밤이 되자마자 그녀는 잠자리에 누웠고 단번에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두 개의 손이 침대를 더듬거리는 바람에 그녀는 잠에서 깼다. 두려움에 소스라쳤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농장 주인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무서워하지 마, 로저. 나야. 너와 이야기하려고 왔어. 처음에는 놀라기만 했던 그녀는 그가 이불 속으로 들어오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눈치챘다. 졸음 때문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자신을 원하는 이 남자와 어두운 방 안에 단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다. 물론 그녀는 그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리고 힘없는 사람의 우유부단한 의지는 그 강렬한 본능에 비하면 무기력한 저항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술을 찾는 농장 주인의 입을 피하기 위해 때로는 벽 쪽으로 때로는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몸싸움을 하느라 지친 나머지 이불 속에서 몸을 조금 뒤틀었다. 그러자 그는 욕망에 도취해 난폭해졌다. 그가 재빠른 동작으로 그녀의 옷을 벗겼고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는 타조처럼 두 손으로 얼굴을 숨기고 저항을 포기했다. 농장 주인은 밤새 그녀 곁에 머물렀고 다음날 밤에도 그녀를 찾아왔으며 그 후로도 매일 왔다. 결국 그들은 함께 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혼인 공시를 발표했어. 우린 다음 달에 결혼할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저항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4.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아무도 가장자리에 조차 접근하기 힘든 구멍 속에 빠진 느낌이었다. 절대 그 구멍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았다. 온갖 종류의 불행들이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커다란 바위처럼 그녀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었다. 자격 없는 자신이 남편을 훔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조만간 남편이 자신의 불행의 근원이자 행복의 근원인 아이의 존재를 알아낼 것 같았다. 그녀는 1년에 2번 아이를 보러 갔고 매번 더욱 슬퍼져서 돌아왔다. 하지만 점차로 익숙해지면서 두려움이 진정되어 침착해졌다. 희미한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자신감은 회복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고 아이는 6살이 되었다. 그녀는 근심에서 벗어나 거의 행복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농장 주인의 기분이 침울해졌다. 2, 3년 전부터 그의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생겼고 그것이 차츰 커져 마음의 병이 된 듯 했다. 저녁 식사를 한 뒤에도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슬픔에 갉아먹힌 모습으로 오랫동안 식탁에 머물렀다. 말투가 날카로워졌고 때로는 격했다. 아내에게 유감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때때로 그녀에게 거의 화를 내듯 대꾸했으니 말이다. 이웃집 아이가 달걀을 가지러 왔던 어느 날 그녀가 일 때문에 바빠서 그 아이를 조금 거칠게 대하자 그가 갑자기 나타나 심술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아이였다면 그런 식으로 대하진 않았겠지? 그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채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가라앉았던 불안이 모두 일깨워진 채로 하던 일을 마저 하러 돌아갔다. 저녁 식사 때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싫어하고 경멸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같았다. 당황하고 분별을 잃은 그녀는 식사를 마친 뒤 그와 단둘이 앉아있지 못했다. 그녀는 집을 빠져나가 교회로 뛰어갔다. 밖에 어둠이 내리고 있어 침묵에 쌓여있는 교회 중앙홀도 무척이나 어두웠지만 성가대석 쪽에서 누군가가 배회하는 모습이 보였다. 밤 동안 감실에 키워둘 램프를 준비하는 교회 관리인이었다. 궁중의 암흑 속에서 깜빡거리는 그 불빛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 불빛에 눈을 고정한 채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작은 야등이 사슬 소리를 내며 허공에서 올라왔다. 그런 다음 포석 위에 남학신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밧줄이 끌리고 스치는 소리가 이어졌다. 이었고 희미한 종소리가 짙어가는 안개를 뚫고 저녁 3종기도 시간을 알렸다. 관리인이 나가려고 했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신부님은 댁에 계신가요? 그가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항상 3종기도 시간에 저녁을 드시니까요. 그녀는 몸을 떨면서 사제관의 문을 열었다. 사제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즉시 그녀를 자리에 앉게 했다. 그래요. 나도 압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이 무슨 일로 여기에 찾아올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가여운 여인은 실신할 지경이었다. 사제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인이여?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수퍼 몇 숟가락을 빠르게 삼켰다. 수퍼 몇 방울이 튀어 때가 낀 그의 수단 배 부분에 흘러내렸다. 그녀는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간청하지도 애원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제가 그녀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세요.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농장으로 돌아왔다. 막노동꾼들은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떠났고 남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지듯 쓰러져 눈물을 쏟으며 신음했다. 도대체 나한테 뭐가 불만이에요? 그러자 그가 소리쳐 말하기 시작했다. 빌어먹을.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는 게 불만이야. 남자는 죽을 때까지 단 둘이서만 살려고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게 내 불만이지. 암소는 송아지를 낳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마찬가지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불분명한 목소리로 되뇌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러자 그는 태도를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탓이 아니라 해도 그건 난처한 일이야. 5. 마지막 글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한 번 더 아이를 갖겠다는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생각을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이웃집 여자가 방법 하나를 알려주었다. 재 한 사밤을 넣은 물 한 잔을 매일 밤 남편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이었다. 남편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다른 비결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들은 정보를 수집했다. 사람들이 10리외 떨어진 곳에 사는 목동 한 명을 소개해 주었고 발랭 씨는 그와 의논을 하기 위해 이륜마차에 말을 메고 길을 나섰다. 목동은 발랭 씨에게 자신이 성호를 끈 빵 하나를 주었다. 허브를 넣어 만든 빵이었다. 부부관계를 하기 전후에 그 빵을 한 조각 먹어야 했다. 빵을 전부 먹었지만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선생 하나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들판에서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말로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사제는 페캉의 피를 찾아, 페캉의 피는 프랑스의 도시 페캉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놓았다는 성유물입니다. 사제는 페캉의 피를 찾아 순례를 해보라고 권했다. 로즈는 그것이 있는 수도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엎드렸다. 그녀의 기원이 농부들의 비속한 기원들과 섞였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단언을 올리는 그분에게 한 번 더 임신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헛일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의 실수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여겼고 큰 고통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슬픔으로 쇠약해졌다. 그녀의 남편 역시 늙어갔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빌리면 애간장이 탔다. 그들은 헛된 소망으로 소진되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때렸다. 온종일 그녀를 비난했고 밤이면 침대 속에서 정오로 숨을 헐떡이며 그녀를 모욕하고 외설스러운 행위를 했다. 그녀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던 그는 어느 날 밤 그녀에게 밖으로 나가 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복종하지 않자 그는 그녀의 멱살을 움켜쥐고 얼굴에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격분한 그는 펄쩍 뛰어올라 그녀의 배를 무릎으로 찍었다. 이를 악물고 분노로 제정신을 잃은 채 그녀를 두들겨 팼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그를 벽에 밀어붙이고는 엉덩이로 몸을 의지해 일어났다. 그러고는 전과는 달라진 목소리로 야유하듯 말했다. 나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나한테 아이가 있다고요. 자크의 아이예요. 당신도 잘 알죠? 자크 말이에요. 나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떠나버렸죠. 농장 주인은 몹시 놀라 그녀만큼이나 어쩔 줄 모른 채 가만히 있었다. 이었고 그가 불분명한 소리로 더듬더듬 물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뭐라고 말했냐고? 그러자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우물우물 말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당신에게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했다면 당신이 나와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들었을 테니까. 당신에겐 아이가 없죠. 그러니 내 심정을 모를 거예요. 당신은 모른다고요.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놀라워하면서 기계적으로 되뇌었다.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고? 당신에게 아이가 있었어? 그녀는 딸꾹질을 하면서 대답했다. 당신은 억지로 나를 취했어요. 그건 당신도 잘 알죠? 나는 당신과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초에 불을 켠 뒤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이리저리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계속 울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그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그 아이가 몇 살이야?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제 6살이 돼요. 그가 다시 물었다. 그동안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신음했다. 내가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는 꼼짝 않고 가만히 서 있더니 말했다. 자, 일어나 봐. 그녀는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서자 그는 갑자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녀가 당황해서 가만히 쳐다보자 그가 말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으니 그 아이를 데려옵시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너무나 당황했다. 몸에 힘이 없지만 않았다면 분명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발랭씨는 손을 마주 비비며 중얼거렸다. 실은 아이를 하나 입양하고 싶었어. 그런데 아이를 찾아내서 신부님께 고아 한 명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는 계속 웃으며 눈물에 젖은 채 어리둥절해하는 아내의 두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외쳤다. 자, 아기 엄마, 수프가 아직 남아있는지 보러 갑시다. 수프를 한 그릇 먹어야겠어. 그녀가 치마를 입었고 그들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무릎을 꿇고 냄비 밑에 다시 불을 지피는 동안 그는 환한 얼굴로 부엌안을 성큼성큼 걸으며 되뇌었다. 아, 정말 기쁜 일이야. 이런 말 하기는 좀 무엇하지만 기분이 좋아. 정말 기분이 좋아.